안녕하십니까. 오늘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캐나다, 미국, 중국, 한국 네 국가에서 정말 저명한 유학자들께서 해주신 발표는 K-유교의 현대적 가치를 세계인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어도 저희가 기록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네 분 발표하신 분들의 요지를 제가 제 나름의 시각으로 간략히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에드워드 정 교수님께서는 이택의 사상을 통해서 K-유교를 K-휴머니즘이라고 보고 K-유교가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자기 수양과 학문적 성찰을 통해 진정한 인간 되는 법을 제시하는 인류의 문화유산이자 21세기 윤리 모델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크 피터슨 교수님께서는 K-유교의 지속 가능 방안을 말씀하시면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유교가 살아남으려면 남녀 평등적 특성이 살아있었던 17세기 이전의 유교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숫다강 교수님께서는 육아 경전의 표용성과 인류 문명의 새로운 패러다임 발표를 통해 2500년의 역사와 지혜를 담고 있는 육아 경전의 가치를 조명하고 새로운 인류 문명 패러다임 정립에 기여할 수 있는 육아 경전의 개방적, 포용적 특성을 제시하셨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께서는 성리학이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전파된 과정을 소개하시면서 특히 조선 성리학이 일본에서 변질된 현상과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변질된 성리학이 오늘날 일본인의 사고방식, 특히 보수화 성향에 남아있다고 객관적인 눈으로 분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토론 정리를 위해서 두 분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건양대학교 김문진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전북대학교의 유지용 교수님께서 참여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양대학교 김문준 교수님께서 에드워드 정 교수님하고 마크 피터슨 교수님께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소개받은 대로 우리 옆마을에 있는 건양대학교에서 재직하고 있는 김문준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질문 요지는 어제 메일로 보내드렸는데 혹시 보셨는지요? 아, 그렇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못 보셔도. 지금 다 들으신 바처럼 에드워드 정 교수님은 저는 이제 한국어로 하시고 우리 마크 피터슨 교수님은 영어로 하실 줄 알았더니 거꾸로 해서 제가 앉아서 좀 재미있었습니다. 에드워드 정 교수님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국의 퇴계 선생이 이제 어떤 물욕이나 사욕을 극복하고 어떤 진정한 이제 순수하고 지고한 그런 어떤 마음의 본심 상태에 도달한 진정한 유교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고 이렇게 착하고 순수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사상과 학문을 하신 그런 문화적 전통이 이게 한국의 K 문화에도 어떤 아까 백본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등뼈와 같은 큰 뼈대화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퇴계 선생님도 시에서 아욕선인다라고 해서 나는 착한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시까지 쓰신 분이에요. 아마 그런 꿈을 가지신 분은 아마 전 세계에서 거의 없지 않을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착하게 사는 것을 계속 추구하다가 대가는 뼈저리게 치렀습니다.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너무 오랫동안 고통받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그런 것이 걱정되는 거예요. 착한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 세상 속에서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 말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착하면 손해를 본다. 착하면 힘들게 산다. 이게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우리 보고 착하게 살으라고 이렇게 하시면서도 마음속에 걱정되는 바가 있어요. 그리고 또 국제적으로도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계속 수백 년 동안 그런 어떤 외교 관계에서 이제 신의와
어진, 의리 이런 거를 중시해 왔는데 그 대가도 혹독했어요. 그래서 지금 17세기 이후에 전 세계는 약육강식이 기본이 되는 사회 진화론이 그 기본적인 국제관계 룰처럼 됐고, 그리고 또 그 요즘에도 그 어떤 과정보다는 결과가 나한테 이익이거나 나한테 즐거움, 행복을 주는 게 옳다라고 하는 공리주의가 완전히 대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도 그렇고 한국도 지금 그렇게 돼서 한국이 완전히 행복교에 빠져버린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식이나 손자보고 그렇게 퇴계 선생처럼 착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만이 능사인가 하는 그런, 저도 유교 전공자이지만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는 것 속에서 많이 고민이 되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얘기를 해야 그 유교에 대해서도 공감이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에드워드 정 교수님께는 그런 부분을 같이 좀 고민해 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크 피터슨 교수님은 이렇게 유창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좀 더 친근감 있게, 제가 늘 강의에서 하는 말인데 별로 수긍하지 않다가 마크 피터슨 교수님이 얘기하니까 대단히 수긍하는 그래서 아주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제가 마크 피터슨 교수님께 말씀드릴 거는, 얼마 전에 전 세계가 코로나가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좀 의아해했습니다. 서양이 이 코로나에 대한 방제가 굉장히 느슨한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동북아시아는 굉장히 국가 주도로 방역을 해서 통제를 하고, 그래서 방역을 잘 치러 갔어요. 근데 뜻밖에도 유럽의 많은 언론사들이, 특히 독일과 네덜란드 언론사들이 그러더군요. 아니 동북아시아는 이게 왜 이렇게 이 통제를 국가적으로 해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런 논조가 계속 1년간 계속 지속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유럽 사람들이 아직도 동양 사람을 좀 천시 깜보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것이 어떤 전제주의의 기반인 것처럼 말을 하면서 이 동북아시아 사람들이 아직도 전체주의 속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거를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홍콩 이런 나라들까지 다 연계해서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에 유럽 사람들이, 이 동북아시아 사람들이 저변이 되고 있는 유교 문화 자체에도 부정적인 인식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비판 논조에는 유교의 전체주의성을 계속 공격하는 논조들이 상당히 많이 제가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이 과거의 유교뿐만 아니라 현재 유교, 미래 유교를 위해서는 그런 어떤 전 세계적인 공감을 얻어내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쭙니다. 이상 두 가지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에드워드 정 교수님께서 간략히 답변을 해주시죠. 예, 우리 교수님 김문준 교수님 고맙습니다. 질문을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이게 대답이 간단한 거 아닐 것 같아요. 유교적으로 보나 서양에서 보는 그 정치, 경제 그런 면으로 보나 이게 좀 복잡한 문제인데, 그 조선시대 500년을 거쳐서 유교가, 우리나라 유교가 좀 정치화가 너무 많이 돼서 뭐 양반 뭐 이런 제도 생기고 해서 사회 그 계층 이런 게 그런 것도 있지만, 유교의 근본 정신은 그 도덕 윤리 정신을 보면 오경 4세 확실하게 나와요. 특히 4세 공자 맹자 사상과 또 그 대학 중용에 보면, 그 대학을 예를 들어서 보면 유교에는 유교의 배움은 결국에 그 위기지학 아닙니까? 자기가 그 스스로 배우고 깨우쳐서 성이 되는 길을 가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그 궤도에 들어서면서 자기를 수양하고 함양하고 위기지학 배우고 그 덕을 쌓고 지혜로운 그런 인간이 되면서, 그것을 혼자만이 그 영어로 말하면 인조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사회에 그걸 베풀어야 돼요. 그거를
그게 도덕 윤리 쪽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민생 여러 가지가 그거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그 대학에 보면 수신 제과가 있지만 그 치국이 있어요. 그 치국의 그 근본적인 그 가리킴은 나라를 잘 다스리되 그걸 덕으로 다스리는 거지 무슨 법으로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유교에도 어느 정도의 민본주의, 뭐 민주주의 그런 설도 있고, 홍콩 대학의 우리 김성문 교수도 유교를 맹자 유교의 사상을 이제 민주주의 현대 민주 사상으로도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신데, 제가 볼 땐 확실히 유교 경전 도덕 윤리를 보면 자기가 배워서 수양을 따서 잘 되면 반드시 가정에 사회에 나라에 그걸 베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특이하게 철학적인 윤리적인 컨셉트를 보자면 유교는 음양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음양 사상. 그리고 또 오륜을 보면 그게 평등 사상이지 그게 뭐 누구를 지배하고 누구를 다스리 이거보다는 일단은 오륜을 보면 평등 사상입니다. 그 중에 세 가지가 이제 가족이 된 거고, 그리고 하나는 정치 쪽이고 하나는 사회 쪽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유교의 근본 경실을 잘 살리고 거기에 올바르게 따라간다면 현대 민주주의 정치하고도 잘 맞아요. 잘 맞아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21세기의 유교의 가치관을 조금 더 현대화시키면서 그것을 교육적으로 더 많이 좀 교육화시키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도 또 정부 행정부 하는 사람들도, 우리나라는 또 서양적인 법과 시스템을 따라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직도 한국 전통 가치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혼합시키면 아주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배우고 잘 사는 사람들이 유교의 가르침을 인식을 하고 잘 따라가면 그것을 베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수양도 있지만 대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대동. 영어로 말하면 이제 great community. 그 커뮤니티가 이제 사회도 되고 정치도 되고 그 나라를 이제 이끄는 그런 리더십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땐 유교에도 공리주의 사상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상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1세기 들어와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 이걸 어떻게 대중화하냐, 이것도 또 큰 이슈 중에 하나고, 또 그거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또 정치 경제가 이제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좀 조금 어렵지 않냐. 그러나 가능한 예. 겁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전통과 현대 사상을 살려서 잘 화합을 해서 유교의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영어로 말하면 equal opportunity. 여기 서양에서는 equal opportunity라는 말을 많이 해요. 남녀 평등, 또 뭐 여러 인간 관계에 똑같은 기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베네핏 얻음, 이런 게 있는데 유교도 그게 유교 윤리관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걸 좀 잘 정리를 좀, 살리면 예.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크 피터슨 교수님. 예. 예, 저 코로나 관계 질문하신데 동양에서는 반응이 너무나 독재했던가, 정부를 왜 이렇게 잘 따라가느냐. 제 보기에는 이것은 유교 문제보다도 인구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제 연구에는 유교 말고 북의 사회가 생긴다는 것이 인구 때문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때는 한국 인구가 이 땅에는 가득했어요. 움직일 여유가 없었고, 그 전에는 한국에는 땅에 여유가 있었어요. 근데 17세기 후반서부터는 인구 문제가 생겼고 가뭄 있을 때 사람도 죽고, 그럴 때는 사회 제도를 좀 바꾸는 거예요. 상속 제도 바꿨고, 집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분단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코로나 관계 생각한다면은 동양에서는 중국, 일본, 한국은
잘 따라가는 것은 저 의학 지도를 좀 잘 따라가는 것이 유교보다도 인구가 많아서 또 아주 가까이 사니까 좀 안전을 위해 무엇이든지 뭐 마스크 쓰든지 주사 맞는지 좀 뭐가 해야 되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땅이 넓은 곳에 우리 미국에서는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이 좀 많다고 좀 아주 일이 만들었어. 근데 한국은 순종이라는 것은 유교는 일부이지만 인구가 많아서 서로 보호하기 위해 한 정신인데, 근데 서로 보호하기 위한 것도 일부의 유교 사상이잖아요. 사람을 생각하는 거. 네, 난 그렇게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그 관계 속에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의 불편을 감수하는 그 마음에서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쓰고 그러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 미국에 계신 우리 마크 피터슨 교수께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 교수님께서 숫다강 교수님하고 호사카 유지 교수님한테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는 전북대학교 철학과에서 지금 재직하고 있는 유지웅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전공이 조선 성리학이라서요. 오늘 네 분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 특히 제가 작년에 결혼을 했는데 피터슨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조금 반성을 하게 됐는데, 제 와이프가 저보고 상당히 가부장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수님 말씀 듣고 좀 반성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김분준 교수님께서는 조금 대중적인 거 질문을 하셨는데 좀 제 질문이 너무 학문적인 게 아닌가 조금 그런 걱정도 들긴 하는데, 숫다강 교수님한테는 조금 통역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써온 원고를 그냥 읽겠습니다. 숫다강 교수님한테 질문드립니다.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한국은 같은 유교 문명권으로서 오랜 세월 유교의 전통적 가치관이 중국과 한국의 문화에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습니다. 유교의 전통적 가치관은 중국과 한국인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한 부분도 분명 존재합니다. 아까 김문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 가지고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오늘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육아 경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교의 전통적 가치관이 한편으로는 전 근대성의 원흉으로 지목받고 있는 현실도 분명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권위주의 등 같은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긍정적인 의미를 상실하고 왜곡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어떤 사회 병리 현상의 원인에 유교의 전통적 가치관이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는 측면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 역시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만 유교적 가치관에 대한 비판과 성찰 역시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비판과 성찰의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 교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신 육아 경전에 대한 해석과 홍보 작업,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세계적으로 공유하고 증진시켜 나가 결국에는 문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육아 경전 혹은 유교의 전통적 가치관에 대한 비판과 성찰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또는 교수님께서 육아 경전에 대한 어떤 권위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방법론은 없는지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호사카 유지 선생님인데요. 이건 조금 오늘 발표물 제목과 관련해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교수님께서는 발표문에서 변질이라는 조금 강한 용어를 사용하신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전체적인 발표문을 본다면 어떤 일본에서 정통적인 주자 계열의 성리학이 아님을 알 수 있다는 걸 저도 확인을 했는데, 그리고 이걸 변질이라고 교수님께서는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하지만 만약에 일본의 입장에서, 그리고 일본 학자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학문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떤 학문적 다양성이라는 것에 따라 가지고 그것을 뭐 번용
뭐 비판적 수정 혹은 비판적 계승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이것은 그냥 조금 어째서 변질한 말씀을 쓰셨을까 그거에 대한 질문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교수님께 또 질문을 드리는데 가정적인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 일본과 한국이 어떻게 보면 같은 문명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걸 만약에 성리학이라는 유학이라는 어떤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성리학적 그런 거 유학적인 게 가장 미약한 게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게 일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뭐 교수님께서 조금 언급을 하시긴 하셨지만 만약에 일본이 성리학이나 혹은 유학을 만약에 국학으로 삼았다면 지금의 일본 사회는 어땠을 거고 또 일본인의 사고방식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한번 그것도 조금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준 교수님 고맙습니다. 그럼 먼저 수다강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트랜스레이터 통 번역기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好，谢谢教授的提问。确实，就像刚才教授所说啊，这个儒学啊，对中国、对韩国、对日本，甚至整个东亚，都有重要的影响。但那些呢，都是俱往也，都是过去式。对我们当下，对未来有怎么样的影响？我们怎样来对儒家经典进行研究？ 进行发掘，进行在现代化甚至未来式的发挥，这是一个非常重要的一个话题。那么现在我在想呢，至少有这几点哈。第一个呢，这个儒学或者儒家经典，尤其是儒家经典，它本身，儒家经典它本身是没有问题的。 因为它就是那个时代人们的经验、历史文化，各种道德伦理的这种结晶，它甚至融入中华，甚至整个东亚这些各个民族的血液和灵魂当中，就是因为有这样一个东西呢，才产生出一种跟其他形态的文化不一样的，那样一种灿烂的辉光。 那现在我们要考虑的是，后来人们在解经、用经的过程当中，是否健康的、正确的把儒家那些重要的价值观、理念表达出来，或者推向社会。比如像现在我们研究儒学啊，大部分尤其是海外汉学家研究儒学。 基本上研究宋明理学以下，尤其是朱子的学说以下，这个呢，应该承认，朱子之学是那个时代理学的集大成，尤其是后来呀，立为科举考试的教材之后，就他的四书章句集注啊，那对整个中华民族，尤其是士大夫影响至深，甚而至于对我们朝鲜半岛、对日本影响都非常的深。 但是我们一定要意识到，朱子程朱理学，尤其是朱子之学，它只是众多儒家学派当中的一派，它不能代表所有的真理，甚至不能代表所有的儒学。它的有些说法，它符合那个时代，但是对我们当下就未必。比方它继承，而且它也赞成的二程的卧室思小。 十级十大哈，是吧？甚至维护专制、皇权，甚至维护当时的既得利益的那些集团，甚至贬低这个汉唐文化，这些做法，我认为都有它的时代的局限性。所以我们当下呀，要把整个儒学史，作为一个历史长河当中。 的一个发展演变、高潮迭起，甚至是五光十色这样一个历史来看待，不能只局限于程朱理学，甚至后来的阳明心学。所以我们在编儒藏的时候，我们是把从孔老夫子那个时候形成六经，
一直到晚清民国，从两汉经学、魏晋玄学、唐代的艺术之学，宋代就是北宋的他的新经学和后来形成的理学，甚至元明清，由于清代的考据学，甚至晚清的那些新经学、新儒学，我们都纳入这个关照的这个对象。像这样一来，我们就明显的发觉到，首先儒学是发展演变的，第二个程朱理学只是发展演变的儒学长河当中的一派，它不能代表所有的真理。比如讲对经典的选择，他当时就只选择《大学》《中庸》《论语》《孝经》《论语》《孟子》，其他的好像虽然他说这个四书是阶梯，然后还要去读其他的，后来在执行过程当中，实际是这个四书之上，四书大于五经，所以这个就搞颠倒了。四书实际从五经流出来的，五经才是根本。尤其是汉唐时期形成的初阶的经典读本，它是《孝经》加《论语》，《孝经》加《论语》。大家都知道啊，《孝经》是一个做人的，从个人在家里面，然后逐渐的推到天下万国，还是这个，尤其是又涉及到从庶人、士人、士大夫、诸侯、天子都要怎样来行孝的这个过程，是实际是很基础也很全面的。但是朱子一定把它否掉，甚至他把《孝经》说得非常的一钱不值。当然他早先还是认为《孝经》好哈，后来为了建立自己的体系，他就贬《孝经》。这个呀，就把中华这个民族的基石，就是孝道，在他那里受到严重的破坏。所以我在想呢，当下我们呢，应该是整体来认识中国的儒学，这个整体来认识经学。对当下我觉得最有利的，针对当下无欲过剩，是吧？还有呢，这个贫富悬殊，还有呢，人与自然的关系紧张，国与国、族与族之间的这些矛盾加剧。这个从儒家的经典重视天下大同、天下太平，尤其是和而不同，这个理念是非常重要的。还有一个呢，就是从个人来说，重视孝悌忠信礼义廉耻，从修德、从五伦这个开始，把这个基石立好了，那么在处理其他关系都好办了。所以中国古代有句话叫“求忠诚于孝悌之门”。所以这样一来，我觉得就是两个概念：一个对待国际是和，对待个人就是德，就是修德。把这两个做好了，其他问题都可以迎刃而解。谢谢。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제가 예, 말씀 호사카 이어지겠습니다. 예. 예, 왜 제가 그 변질이라는, 그러니까 조선 손약이 일본에 가서 변질이 되었다, 이러한 변질이라는 좀 강한 말을 왜 썼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게 또 영어 번역을 봤더니 distorted, 그러니까 왜곡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약간 좀 distorted라기보다 변질이 되었다, 조금 다른 뉘앙스인데요. 제가 쓴 것은.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것도 정말 일본에서 조선 손약이 혹은 유교가 바뀐 극히 일부만 말했습니다. 아주 큰 것은요, 역성혁명을 일본에서 철저하게 부정합니다. 역성혁명 뭔지 아시죠? 그 왕이 하늘의 길에서 떠난 사람은 이제 갈아야 된다. 이게 역성혁명인데, 일본에서 그것은 일왕을, 잘못하면 일왕을 갈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부정합니다.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선 손약을 받은 이후에도 3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3년간 그 잔례를 해야 된다. 이거 처음부터 안 했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이유를 말하면서
일본의 사회적인 습관하고 맞지 않는다. 오히려 폐해가 된다. 3년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조선 손리학이나 손리학을 철저하게 수용했을 때도, 그리고 적어도 그러한 손리학을 수용했더라면 그 매장, 장례식도 매장하는 것이 보통이 아닙니까? 그러나 일본에서는 매장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99% 이상이 화장입니다. 그때도 말합니다. 이것은 그 매장이라는 것은 일본의 스토어와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하여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리를 사위도 허용했고, 또 그러한 성이 다른 사람을 데려와서 양자로 삼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또 내용을 바꿔버립니다. 기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제가 또 한국에 와서 굉장히 놀란 부분은, 아까 그 미국에서 오신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유교는 종교다라는 거 한국에 와서 느꼈습니다. 일본에서 유교는 어디까지나 제도를 만든 그러한 사고 방식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를 유교가 다룬다라는 부분은, 예를 들면 효도를 해야 된다라든가 그 정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은 교라기보다 산식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리고 달아야 되는 규범이 아니었습니다. 효도를 못할 때도 있고 할 수 있을 때도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 정도이거든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효도를 안 하면 사람이 아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거는 다르잖아요. 전혀. 그래서 여기 한국에 와서 유교 또 손리학에 대해서 깨달은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아, 종교이구나. 그리고 또 일본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여러 가지 내용뿐만이 아니라 신사, 신도 플러스 그 사상, 극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합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의 일왕에 대한 일왕의 가르침, 그것을 한문 체계로 만드는 것입니다. 일본학이죠. 극학. 그러니까 어떤 일왕이 이러한 말을 했다. 이것이 그 하나의 교리가 됩니다. 이게 극학입니다. 그래서 유교가 있고 그 손리학이 있고 양묘학이 있고 굉장히 많은 것이 있는데, 가장 위에 신도 극학이 가버립니다. 그리고 일왕이라는 것은 유교적으로 말하면 효를 바쳐야 되는 상대이고, 그것은 효뿐만이 아니라 춘도 바쳐야 되는 그러한 대상이다. 모든 국민이 이런 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거 결국은 일왕을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또 극학, 신도하고 결부가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버립니다. 어마어마한 변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혹은 일본화, 좋게 말하면 발전, 발전했나 모르겠어요. 저는 상당히 다른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조선에서의 손리학은 일본에서는 이미 그냥 학자들의 세계만 남아 있고 일반 사회에서는 사라졌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본은 유교 사회가 거의 되지 못했고요. 그냥 제도적으로 유교 것을 많이 수용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불교 사회입니다. 일본은 불교를 버릴 필요도 없었고, 그러니까 일반들은 메이지 유신 이전까지는 다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메이지 유신이 돼가지고 불교하고 신도를 분리시켜가지고 일왕이 신이라는 그러한 신도의 교리로 일왕을 살아있는 신으로 만들었을 뿐이고, 계속 일본은 불교
국가였다라는 면에서 결국 양명학적인 사고 방식이 굉장히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나쁘다, 이게 논리가 아닙니다. 상대 나쁘다라고 해서 메이지 유신이 일어났습니다. 에도마프가 나쁜 것이다, 이게 논리가 아니에요. 이게 양명학적으로 메이지 유신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면에서 선리학이나 유교 이러한 사상,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 일본 사회, 한국 사회 그리고 중국 사회에도 유교적인 부분이 공통적인 내용이 좀 있다라고 하는데, 물론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만은 일본을 유교 사회라고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도 사회이자 불교 사회다. 그렇게 거기에 유교가 이혼되었다. 그런 정도의, 아직은 제 이해는 거기까지다. 물론 바뀔 수도 있고요, 학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현재까지는 대충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있으셨죠? 너무나 그 중요한 말씀이시라서 그걸 저희가 답변을 한번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유교를 성리학의 그 본래를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은 그 상태로 받아들였다면 일본의 지금이 어떻게 바뀌었을 것인가, 그겁니다. 그렇죠. 그 경우는 신도라든가 이런 것에 위에 선리학이 갔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확실하게 조선하고 일본은 같은 선리학의 나라가 돼가지고 그 선리학이 완전히, 그러니까 국교처럼, 조선에서의 국교처럼 일본에서 수용되었다면 일본은 침략 국가가 다시 한번 되지 않았을 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뭐라고 할까, 하나의 시험대가 에도마프였습니다. 에도마프의 도쿠가 이에야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했다, 거기에 대한 미안함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조선통신사가 오면 무조건 대접을 모두 해라라고 하여서 이제 300년 정도의 평화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유언이 된 것입니다. 조선에서 온 사람들을 계속 잘 대접해야 된다. 대마도 이후는 모두 일본의 경비 돈으로 조선 통신사는 일본에 가고, 다시 대마도까지 오면 거기서 다시 조선으로 돌아갈 때는 그 길만 조선에서 돈을 냈습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돈을 씁니다. 조선 통신사 300명 400명 가는데, 그러니까 마프 마지막에는 오히려 일본 쪽에서 와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마지막은 축소시키거나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나 그러한 에도마프가 타도되어서 에도마프하고 다른 아까 조금 이야기한 선리학이 아닌 신도라든가 극학, 일본학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옛날에 고사기, 일본 사기를 사상의 중심으로 둔 조슈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에도마프하고 싸워서 이겨서 중앙에 와서 메이지 정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침략 사상이 다시 부활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선 성리학이 일본에 제대로 받아들여졌다면 아마 제국주의 일본으로 가지 않고 한국과 같이 이 동아시아의 평화를 이렇게 추구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호사카 유지 교수님의 생각, 저희들이 듣고서 참 일견 흐뭇하기도 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K-유교 문화재하고 같이 우리 국제 포럼을 합니다. 내년에 더 크고 더 알차게 여러분들 모실 것을 약속하면서 이상으로 오늘 국제 포럼 라운드 테이블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